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을이 된 건지 아직 늦여름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그렇죠. 많은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예. 우리 주변에서는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참 많죠. 예, 그중에서 그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형, 무형의 농업 자원들. 아, 예. 예.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라고 그러면은 네네. 이제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혜가 담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죠. 예. 거기에서는 이보다 훨씬 먼저 2002년도부터 국가 그러니까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여기 전남 완도에 있는 청산도 구들장론이에요. 아, 저거하고 예. 그리고 제주도 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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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이 이제 담으로 되어 있는 예, 거죠. 반 옆에 담이 있는. 네, 이런 경우는 2014년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네. 근데 지정하기가 지정 조건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산의 어떤 역사성, 뭐 지속성, 그리고 유산의 어떤 독창성, 예. 그리고 뭐 농업활동과 관련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보존하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산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네. 관심, 그 농업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밖에도 그 금산에 있는 전통 인삼농업, 인삼농업. 예, 그리고 하동의 차 예. 농업, 아, 그리고 담양의 대나무 예. 밭 농업 등도 그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그 곳은 보니까 논밭이 아니라 뭐 강에서 뭔가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죠. 예. 논밭이 아니죠. 예. 저 이제 섬진강 하동, 그러니까 하동에 있는 섬진강에서 예. 전통 방식인 손틀업으로 제첩을 잡는 거예요, 저게. 예. 상당히 이제 장관이죠. 네. 그 바로 이런 손틀업이 최근 예. 우리나라 어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섬진강도 살리고 제첩의 본고장으로서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손틀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섬진강 제첩으로 차린 한상 먹으러 갑니다. 함께 가보시죠. 풍광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가 경남 하동입니다. 하동군인데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대하수설 토지에 나왔던 평사리 들판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지리산 자락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강이 하나 흐르죠. 이게 섬진강이에요.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무려 220km를 굽이굽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섬진강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좋다. 섬진강 포구예요. 근데 섬진강의 유래를 아세요? 섬진강이 바로 두꺼비 섬자를 씁니다. 보니까 두꺼비 보이시죠? 그러니까 고려 때 왜구들이 이 섬진강으로 쳐들어왔을 때 두꺼비들이 울어서 왜구가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섬진강은 또 하나의 황금 보물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게 섬진강에서 바로 기구를 이용해서 제첩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어업 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오늘 또 어민들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제철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붉은색 톨 띄우고 조업하는 모습은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무슨 뭐 등재했다면서요? 예, 제첩잡이 손털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업인들이 이제 소득 증대라든지 이제 생계 수단으로 이제 확보 목적으로 이제 어업이 행위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도 문화적 가치도 이제 가치가 있어 갖고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제철 잡을 때 뭐 배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직접 들어가셨나요? 예,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잡다 보니까 종폐 보호도 하고 직접 이제 어민들의 손으로 세게도 줍고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생물에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생물 다양성도 유지시킬 수 있고. 아, 이게 거랭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거래입니다. 예. 유일하게 섬진강에서만 제첩을 잡을 때 예. 쓰는 거랭이고 예전에 어르신들의 방식은 삼택이라 이래가지고 우리 걸음할 때 그쵸. 그 경상도 말로 채소콜이라 그러죠. 그런 행태의 그 나무로 엮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진해가 돼서 이게 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삼택이라 했었고. 자, 지금 얼마나 걸으셨어요, 지금? 지금 뭐 한 10m, 15m 아, 10m, 15m. 이걸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간조식이 한 5, 6시간 정도. 네.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봐도 돼요? 저도 해보고 싶고. 이게 손트인 거죠, 이 거랭이? 와, 이거 보세요. 섬진강 모래는 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래살이 아주 곱기 때문에 이 예징어는 뭐 거랭이 밖으로 모래는 다 빠지고 제첩 아니, 이런- 보니까 제첩 예. 잡았어. 저도 제첩. 잡았어요. 제첩만 걸립니다. 이 모래가 잤는지 제첩이 허리를 딱 잡혔는지. 펴고 하셔야지. 허리 피고. 제첩아, 내가 왔다. 섬진강아. 제첩 들어온 소리.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아, 이거 고디 걷는데요. 자, 짜자잔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이거 보세요. 맑은 섬진강 속에서도 1급수에만 산다는 작고 야무진 민물족의 제첩. 섬진강을 지키고 제첩을 지키기 위한 손틀 어업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아까 섬진강에서 거래기로 그냥 제첩을 이렇게 잡았더니만 어깨가 뻑적지근하네요. 자, 좀 아까 잡은 거 있죠? 그 제첩 먹으러 왔어요. 하여튼 언제 준대야? 이거는 해무침이고요. 제첩 해무침? 예. 이거는 제첩전입니다. 제첩전? 예. 와, 하동에 오면 제첩 안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삼총사가 제첩국, 그리고 제첩 해무침, 제첩전. 예. 아, 그런데 어디 가보면 제첩국에 뭐 이렇게 뭐 그 양념 다대기라고 하죠? 예. 그 양념장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해장국처럼 먹는데 이건 보니까 뽀예요. 예? 저희 집은 예. 청정 지역 섬진강 제첩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 다른 재료는 넣지는 안 하고 네. 소금 간으로 해서 전구지만 띄어가지고 그렇게 손님한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과 제첩은 어떤 관계다? 우리 왜 생활 경제적인 생활도 만들어주고 네.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첩이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예. 여기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진짜 이거 보니까 예. 그 자체가 감동이야, 감동. 그렇죠. 그러니까 제첩이 하동을 이끌어가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이다. 예. 그런 거죠. 예. 이야, 진짜 우유빛이네, 우유빛깔. 아, 벌써 봐. 아우, 이 여름 지금 아주 덥거든요.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구만. 와, 지금 보세요, 진짜. 이 깔끔하다는 말이 나올 맛도 하죠. 왜 그러냐면 섬진강 제공을 가보니까요, 진짜 막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막 깨끗한 모래. 그리고 이 제첩들이 어떤 걸 먹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끼 같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몸이 굉장히 청결하다고 봐야 돼요. 이 제첩국을 끓이는 과정은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맑은 모래 톱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감시키는데 6시간, 7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세척을 6번, 7번 하고 해감을 또 계속 하고 그래서 딱 나온 게 진짜 이거 작은 거잖아요. 요거 작은 거, 요거 제첩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가 작지만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동 사람들, 섬진강 사람들의 피와 땀, 그 다음에 애정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제첩국 한 그릇입니다. 아,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어야죠. 응? 아, 그리고 제첩의 변신, 요거 해무침, 해무침 또 김에서 싸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첩 왕자. 이거 오늘 밤새 술 먹어도 뭐 이거 끄떡 안 하겠는데? 하동 제첩. 아우, 진수를 제가 오늘 느낍니다. 응? 근데 뉴스보다 맛집 촬영하면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 몇 군데 봤거든요. 둔번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여기 와서 본 것은 진짜 거랭이, 손틀어. 와, 진짜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다 택했을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뭐 다른 걸로 했다는데 아무튼 이 섬진강을 지키기 위한 이 주민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고유의 자연환경 그리고 뭐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뭐 기술들, 전승대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자, 촬영 다 끝났죠? 자, 제첩인데 소주 한 잔 안 먹을 수 없잖아. 이 소주 한 병 주세요. 섬진강 맑은 물과 윤기 나는 제초처럼 곱디고 온 빛깔로 서로를 물들이며 사람도 자연도 한없이 무한 그곳은 경남 하동입니다. 섬진강의 보물인 제첩을 이제 맛보고 오셨는데 네.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까? 네네. 예. 이렇게 맛있는 제첩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그 손트로 이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우, 뭐. 손트롯 같은 경우는 정말 소중한 유산 같아요. 예, 그래 어깨가 막 뻑적지근해요. 근데 저 거랭이라고 하는 그 손트롯 그 기구가 예. 보면 이제 그 작은 것에 싹싹 빠지고 그다음에 씨를 말리지 않고 예. 또 강도 살리고 그 특히 이제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렇게 자랑스러운 농업유산 예. 손트롯이 그 어민들이 자긍심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메뉴 라면이 올해로 환갑을 맞았습니다. 1963년 9월 15일 한국 최초로 삼양라면이 한 봉지에 10원에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143개국에 수출되며 7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K라면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재미있는 반응인데요. 한국 라면이 벌써 60살이라니 환갑잔치 메뉴는 라면으로 준비해야겠어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유행어를 만든 국민 음식 라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요즘 라면 한 봉지가 주는 위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마저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 2023이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며 행사 명칭도 대전 국제와인 페스티벌에서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로 변경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와인 향기처럼 달달한 목소리 가득합니다. 국내 최초 와인 생산지가 대전이라는 사실, 근본 있는 대전 와인 엑스포 만관부, 입장료만 내면 와인 시음이 무제한, 우아하게 와인 즐기러 가자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는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답례품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각 지역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 서비스 같은 이색 답례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답례품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액공제랑 답례품이라는 혜택도 좋지만 고향에 보탬이 된다는 게 가장 뿌듯. 이번 추석 벌초 걱정했는데 답례품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 바로 신청했네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고향 발전에도 기여하고 고향의 추억이 담긴 답례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대전에서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에 대한 여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대전특별자치시 추진 법안 발의도 진행 중인데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우택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선거구는 7개 의석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배정 의석수가 적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서 이제 선거구 증설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구수 대비 의석수를 정하는 기준과 또 대전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왜 선거구를 늘려야 되는 건지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선거가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선거구 획정은 대개 1년 전, 그러니까 금년 4월 10일 날 다 네.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아직 예. 확정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보통 인구 기준이 이제 한 15개월 전입니다. 네. 금년 1월 말에 인구 수를 가지고 이제 선거구를 획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그동안에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한 석이 늘어서 지금 7석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선거구를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인구 수가 사실은 우리 대전이 좀 많습니다. 평균 한 20만 명이 넘어요. 그 한 선거구의 평균 예. 인구가. 그래서 보통 인구 수가 이제 상한선이 있거든요. 하한선이 있고. 예. 상한선은 한 27만 한 1,000명 정도. 예. 그리고 하한선이 1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이제 2대 1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 대전이 의석수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제일 비교되는 게 이제 광주인데요. 예, 예. 광주가 대전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998년에 광주 인구를 초월해서 예.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15,000명이 예.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구 수는 한 석이 부족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한때는 2석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 20대 총선에서 이제 한 한석을 증가시키는 건 지금 한 예. 석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이 아무래도 이제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이를테면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도 아무래도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책 사업을 유치할 때도 이런 정치력이 떨어져서 네. 이제 또 차별받는다. 그래서 충청권 대전의 홀대론 네. 대전의 소외론 이런 얘기가 줄곧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그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다시 이제 표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구 늘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그 지역의 대표성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선거에서는 이제 어떤 표의 그 등가성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부산보다는 2석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과 광주보다는 한 석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적다는 게 그러니까 인구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인구에 맞춰서 봤을 때 기준점에서는 좀 적다는 불이익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광주보다는 지금 인구가 15,000명 정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석수는 한 석이 적단 말이에요. 네. 또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표의 등가성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지만이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보다도 이제 인구 많지만 한석이 적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 40만 명이 적은데도 겨우 한석 차이밖에 안 나고. 근데 이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우리가 선거구를 증설했을 경우에 어떤 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적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지 시민들도 조금 공감을 더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 이제 이 정치력 면에서 영원함에 항상 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그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예. 충청권 인구가 이 호남권 인구를 초월을 했어요. 2013년에.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우리 대전, 충남북, 세종 그리고 호남은 이제 전남, 전북, 광주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55만 명이나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국회의원은 28석, 호남도 28석 같아요. 예. 같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영호남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진 그러니까 영호남 중심의 시대에서 영충호 시대가 된 거거든요. 영충호 시대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거구를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석 늘리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큰 도움이 될까?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큰가요? 지금 이제 이 한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지금 1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만약에 지역 국회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예. 지역의 현안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관심조차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으면 당연히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고 당연히 예산 확보에는 더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석, 표에 의해서 가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한석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몇 선을 하느냐. 근데 우리 그 특히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큰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선수는 보장을 해줬어요. 지금 다선 의원들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당내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전체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그 표결에서 이분들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석 한석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선 선거구를 바꾸려면은 그 행정구역부터 좀 개편을 해야 되는데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한 곳이 서구가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갑을 병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유성구역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럼 정치권도 어떻게든 좀 타협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주민들도 우리 구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뭐 생활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쉽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은 예, 예.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또 시의회, 구의회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가능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 뭐 영호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거의 뭐 같은 당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뭐 명령을 하다라 하면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좀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시장은 국민의힘인데 뭐 유성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의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느 동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 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데 광주 같은 경우는 10만 겨우 넘은 동구 같은 데는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리맨더링 같이 뭐 광주 맨더링이다 해서 선거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잘 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서 구별 뭐 여기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야 간의 협상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구 이렇게 안 하고도 가능합니까? 이제 13만 이상만 되면은 사실 하한선이 되니까 되기는 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글쎄 문제는 300석이라는 상한선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고 싶으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걸 양보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충청권에서 자체적으로 증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막에는 순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민관정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2006년에 2015년에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유성구를 분할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히려 유성구민들은 무관심했어요. 이제 그 당시 육자협의체 두 분 교수님들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랬죠. 6명 중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원보다는 더 강력한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대전시에서는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한테 가가지고 또 뭐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이제 지역구가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대전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아직 공식적인 표명은 안 해요. 뭐 하면 좋겠다고 다들 얘기는 하시지만 근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선거구 증설이 총선에 좀 미칠 영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좀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본인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것을 네. 지금 하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 표명하는 것도 좀 보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경전 벌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내년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 20대 총선처럼. 네. 그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될지 이제 몇 그걸 가지 한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이 정치 불신, 냉소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의석이 늘지를 않기를 바라는 시민도 있어요. 아, 우리가 여당을 전체 뽑아줘 보기도 하고 야당을 뽑아주기도 하고 나누어줘 보기도 하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뭐 국책사업의 유치나 이런 데서 제대로 했느냐 네. 하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뭐 선거구를 늘려도 소용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우선 정치인들의 의지와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네.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 전에 일찍이 한 1년 전 이상의 이 문제를 다뤄서 그 전문가, 당, 정이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그 당위성이라든지 네. 선거구를 늘려야 되는 논거에 대해서 예.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합을 끌어내야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것이 이제 올 3월 달까지 결정이 되어서 사실 이제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지금껏 우리가 선거구 획정하는 걸 보니까 16대 이후를 보니까 평균 50일 전에 이것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39일 전에 최종 획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시간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지금이라도 지역에 똘똘 뭉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중앙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좀 가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시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국회에서 결정이 될 문제인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대전특별자치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좀 중심이 돼서 지금 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자치시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전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특별자치시 또는 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네.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이제 서울특별시가 이제 좀 마련이 됐고 예. 그 후에도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예. 또 올해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이 이제 특별자치시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충북도 하고 있고요. 네. 전남 광주도 하고 있어요. 아예 도를 광역단시라 하지 말고 특별자치시로 그러니까 이게 바꿔버리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8개, 9개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통 일반 자치단체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특별자치 시도가 됐던 곳을 한번 살펴봤더니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특별자치법을 만들었어요. 예. 제주도가 만든 특별자치법은 481조입니다. 예. 예. 거기에는 이제 자치권에 관한 여러 얘기가 있고 또 국제 자유도시, 각제 자유도시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려 한 400조 가량의 입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의 성과를 내는 게 지금사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이게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한 30조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 뭐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별반 없습니다. 뭐 특례를 조금 하는 거, 보장해달라는 문제, 또 주민 참여 문제 이런 것만 있고 더 제가 좀 실망한 건 뭐냐면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예요. 네. 거기는 불과 23조, 28조 정도의 법안만 가지고 특별법으로 출범을 했거나 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뭐 자치권을 확대하겠다, 뭐 재정적인 인사적인 특례를 달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감사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정도가 대동소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과연 정말 알겠습니다. 목적을 두고 하고자 하는 바에 성과를 예. 내겠느냐 하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됨에 따라서 저도 대전특별자치시를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 또 여러 예. 기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걸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예, 추진하거나 알겠습니다. 관에서 추진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제 총선 후에 주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여야 간의 특별자치시 둘러싸고도 약간 이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자치시 그래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지금 광원, 전북 다들 하는데 또 우리만 안 하면 또 왠지 손해보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전이 이제 대덕특구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겨냥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전 뭐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대전 예를 들어 뭐 과학수도 특별법 이 정도로 해서 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들이 자꾸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퇴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과학수도인데 네.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반 특별시로 이제 가는 모양을 지금 갖추다 보니까 조금 탄력을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사실은 올해 안에 이것을 결정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지금 아직은 관심 없다고 그러잖아요. 선거 끝나고 주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 정치권 의견 통합해가지고 저희들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가 오케이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 또한 내년 총선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하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저는 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제스처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히. 예. 특별자치시 관련해서 두 분께 30초씩만 좀 마무리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자치시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전시가 자율적으로 주도해서 대전의 발전을 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자치 역량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특례에 따른 권한을 받는 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학수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은요, 자치 도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에 이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대덕 특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중앙정부 주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는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과 대전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가버넌스 체제로 바꿔야만 특별자치시를 만들더라도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는 많은 고민과 수기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일단은 이 민주당 주도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 이제 판을 깔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이것이 정말로 잘 준비가 돼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대전의 어떤 그 특수성을 살린 그 논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학계나 이런 데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탄탄하게 준비해서 정말 이것이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다른 데 하니까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대전의 고유한 그런 특별시로서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저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청권은 가진 인구만큼 정치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늘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 증설도 논의만 하다가 결국 공연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전과 충남은 이미 각 한 석씩을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 선거구 증설은 이미 투쟁의 역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뉴스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